네, 블루캠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박찬대입니다. 오늘이 15일입니다. 네, 바로 그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날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오늘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원안이 되든 수정안이 되든 상정하겠다. 의장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뭐 그대로 약속을 지킬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혹시 오전에 그 마지막 원내대표 회담이 있습니까? 네, 단판이? 그렇다고 하시네요. 여기서 9시 반 정도에 여기서 뭐 극적 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뭐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이드라인? 어떤 가이드라인인데? 그러니까 영업이익 3천억 이상 되는 초부자 법인세?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그거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법인세하고 한정법 언급한 적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감세를 주장한다라고 하면 우리 쪽에서도 양보안을 내놨던 것은 뭐냐면 그 과세 표준이 5억 원 이하 되는 기업들 2억에서 5억 사이의 그 구간도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네, 그것도 20%에서 10%로 낮추는 그 안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그러면 세부담을 줄이는 것은 중소중견기업에 그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초대기업은 그냥 놔두고. 예. 근데 그 초대기업에 대한 부분은 저쪽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더 이상 지금 타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 이제 예산 부수 법안인데 그 처리 못하면 예산안도 처리 못하는 거잖아요. 예산 부수 법안을 그거는 이제 부결시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 안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부결시켜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는 여야 합의는 없고 그럼 민주당에서 자체 마련한 수정 예산안을 올려서 처리한다 이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수정 예산은 어떤 내용이에요? 수정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수정 예산이지만 639조 원이나 되는 2023년도의 예산 중에서 한 0.7% 정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럼 액수로는 얼마예요? 액수로는 한 4조 조금 4조 넘는 걸로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거의 정부가 제시한 것을 거의 수용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항목이 깎인 겁니까?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4조 정도는? 세출 예산 중에서는 뭐 대통령실 이전 후속 사업 비용 같은 것, 그다음에 이제 그 동안에 합의했던 감액안 중에서 합리적인 일부, 그다음에 시행령 통치, 우리 민주당이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위법적인 시행령 통치랑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것들. 이 경찰국 예산 이런 거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그렇습니다. 인사검증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없애고요. 근데 그 금액은 그렇게 높지 않고 대신 이제 예비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목적을 정해놓지 않는 일반 예비비하고 목적 예비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금액, 그다음에 이제 교부세 이렇게 해서 한 4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안을 낸다고는 하지만 이 수정안은 우리가 예산을 새롭게 완전히 다시 만들어서 낸다는 의미보다는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정부 안에서 조금 깎은 거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다르게 예산 자체를 국회에서 준비하지 않고 행정부인 정부에서 다 마련하고 증액은 또 못 하잖아요. 증액은 또 저쪽에서 정부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의를 전제로 해가지고서 이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초부자 감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을 하고 그 부분만 가지고서 왜 이렇게 협상의 난항을 가져오게 되는지 정말 정책과 정치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다시 한번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증액은 불가능하고 기재부가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못하는 거니까. 그렇죠. 639조라는 정부 원안에서 4조 정도 깎은 안. 그렇죠. 요거에 이제 수정 예산안이다. 이렇게 사실 그 정리하면 되는 부분에서도 거죠? 상당한 부분이 사실 예비비하고 네, 뭐 교부세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의 예산안이 뭐 대부분 수용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돈으로 숫자로 표시되고 있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번에 예산 협상 과정 또는 심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제1 정책의 목적은 초부자 감세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무튼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핵심 정책 사업이 감액된 부분은 SOC 사업 불용액이 발생하면 그걸 갖고 쓰면 된다. 그러니까 수정 예산안도 그냥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네 뜻을 관철하지 못한다면 협상은 없다.
배째라로 나간다. 지금 그 뜻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이 사실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기본적인 전제고 그렇죠. 그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여당이 어떻게라도 협치의 이름으로 국정의 최고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먼저 배짱을 튕기고 배째라로 나오는 게 지금 여당이에요. 근데 진짜로 그 야당이 수정 예산안을 내 가지고 그냥 여당 그 동의 없이 처리되는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 아닙니까?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여당 처음 보는 거죠. 이런 야당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여당 처음 보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무모한 여당 처음 봤고요. 나라 살림을 걱정하면 여당이 먼저 팔 걷어 붙이고 나서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야당이 뭐 삐딱하게 나온다든가 협의를 잘 안 한다든가 네. 자기들 뜻대로 안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협의를 해 나가야 될 텐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모에 꽂힌 듯한 그 협상이 왜 안 될까?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뭐 여야 간의 대표들 협상 간의 내용을 내밀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여당 대표들도 아마 몹시 힘들 거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가 됐든지 간에 오늘 예산안이 처리된다고 치고 네. 그러면 그 국정조사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겁니까? 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당도 같이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지금 여당의 태도를 보게 되면 국정조사는 어떤 식으로든지 피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이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의 의지는 뭐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안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단독으로라도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야당만으로도. 의지는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정부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겠냐 안 할 거 아니냐 이 이야기가 계속 따라붙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 그분들이 뭐 고발도 감수하겠다. 네. 대통령이 더 무섭다. 뒤에 있는 검찰이 더 무섭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은 다 우리 국민들이 심판하고 판단하는데 또 하나의 누적되는 축적되고 있는 요소들 아닐까 이 생각이 들고요. 국회법에 네. 국정조사 특위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출석을 안 하면 고발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국회법에 따라서 고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당 빠지고 야당들만으로 해도 그러니까 효력은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일단은 구성은 됐고요.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불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괴해관이 채택이 됐고 예, 뭐 증인이라든가 조사의 범위까지도 사실 뭐 상당한 부분이 합의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건데 안 나온다. 그 우리 저번에 그 카카오 먹통 사태 있었을 때 그때 한번 우리 증인들 부를 때 그때 이제 SK 최태원 회장도 결국은 오시지 않았나요? 사실은 국회법에 따라서 고발당하는 것 자체가 뭐 상당한 부담은 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요. 양심의 소리도 내부적으로 좀 있지 않을까 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양심의 아무리 소리. 예. 상층부에서 틀어막는다 하더라도 진실을 감출 수 있겠나. 근데 좀 뭔가 이른바 이제 언론의 표현을 빌면 이른바 한방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공개 불가입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뭡니까? 뭐 지금 그 국정조사위원하고 뭐 우리 최고위원하고 그런 한방의 내용까지 깊이 있게 네. 오픈하기에는 뭐 상당한 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어차피 지금 예산 처리가 되게 늦어졌잖아요. 네. 근데 일단 1차 시한은 1월 7일로 지금 못 받겠지 않습니까? 근데 본회의에서 한번 연장은 가능한데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보세요? 물리적 시간으로 볼 때? 뭐 우리 세월호 국정조사 등에 비해서는 사실 이태원 1029 참사의 경우에는 사실 좀 이미 다 발생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국정조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요? 핵심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무선 통신이라든가 무전 내용이라든가 결국은 10시 15분 전후로 해서 그때 막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보고의 목소리라든가 명령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국정조사장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일이 처리됐는지 여부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특조단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조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신중한 부분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제대로 진행이 되거나 밝혀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직 본격적인 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연장도 같이 고려합니다. 지금 창원시 의원이 그 유족 등에게 막말을 했다가 지금 이제 문제가 커지고 고발까지 당했는데 일부 국회의원들도 뭐 유족 등을 향한 막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국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에서 저는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포함해 가지고 창원의 시의원까지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같은 정치인으로서 너무나 국민 앞에 부끄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치가 뭐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지만 눈물 흘리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의 그 눈물과 아픔을 함께 해주는 게 정치 아닌가. 지금 국힘에서 나오고 있는 일부 발언들은 망언 수준을 정말 뛰어넘는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자, 문재인 케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건강보험. 뭐 사실상 이제 폐기 수순 들어갔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평가는 둘째치고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그러게요.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네.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폐기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분들의 행동에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법으로 뭐 제어하고 이럴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답답해하는 것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애청자 여러분들도 답답하다고 지금 근데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건보 재정 계획을 뭔가 방안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예. 저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좀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쪽에 예산이 얼마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국정 철학의 방향성 아닌가 생각이 네. 되거든요. 네네. 재정이 부족하다.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챙기고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초부자 감세를 진행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이것도 한번 다시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고요. 예. 그리고 뭐 이 얘기하기 좀 민망하지만 우리 김건희 여사 60억이 넘는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몇만 원밖에 보험료 내지 않았거든요. 7만 원인데 근데 이미 그건 대통령실 해명이 나왔잖아요. 그게 월급 200만 원 책정이 됐고 그에 따른 건보료 책정이다 이런 해명이 나왔잖아요. 예. 뭐 그러면 그 건보료고 책정한 것은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급여를 주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에서 누가 공감을 하겠어요. 그다음에 장모 건도 불법 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심에서는 징역 3년형을 받았다가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오늘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나 장모의 건강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행위를 보면 건강보험과 관련된 사실 개정과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오히려 보장성을 낮추는 것 그다음에 재정을 확보해야 되는데 초부자 감세를 하는 것 이거는 국민들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좀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본말이 바뀌었다. 보장성 강화는 그대로 두고 오히려 건보재정 강화를 위해서 다른 방안, 그러니까 재정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거꾸로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또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뭐 개선돼야 될 부분들을 건드린다라는 거는 괜찮은데 전면 폐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사실은 정치 행위를 나쁘게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내 문제 좀 여쭤보겠는데요. 신경민 전 의원이 최근에 어떤 말을 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말에 친명계 의원 20명 정도를 만찬에 초대했는데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취소됐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고 이원욱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이재명계 의원들이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인 것 같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진실이 뭡니까? 글쎄요. 뭐 이재명계 의원들 그러니까 저도 어저께 저기 청주 가가지고 대전 세종 가가지고 언론 분리법 때는 의원님이 가장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 아니십니까? 제가 그 비명계인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예. 지금 저는 뭐 친명계 비명계 뭐 그러게요. 뭐 친명계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을 친명계하고 비명계로 나누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친명계로 분류되고 있는 저조차도 그건 적절하지 않다. 이재명 대표가 중앙정치 시작한 게 대통령 후보로 경선 과정을 시작했던 작년 7월 달부터 새롭게 시작된 부분 아닌가. 그리고 올해 대선 지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전당대회 통해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친명계 비명계를 구태여 나눌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만찬이 취소된 건 팩트입니까? 아니요. 그건 전혀 뭐 확인이 안 되고요. 그래요? 네. 혹시 이 만찬에 초대받은 적이 없으십니까? 뭐 만약에 그러니까 만찬이 정말로 열일이 이렇게 초대를 했던 의원님도 포함이 됐을 것 같은데 초대받은 일이 없습니까? 예, 저도 그런 일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친명계의 사정을 어떻게 신경민 의원하고 이원욱 의원이 아시는지 혹시 그분들이 친명계였다 빠지셨나요? 그래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뭐 이원욱 선배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친명계 비명계 나누고
당내에 불만이 자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검찰공화국 정치 탄압의 이 시점에 적절한 말씀이신가. 알겠습니다. 다양성은 존중하지만 조금 그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좀 여쭤볼게요.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있잖아요. 네. 뭐 가석방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형기가 이제 만료가 돼서 출소하는 게 내년 5월이잖아요. 네. 이후 어떤 정치 활동 여지에 대해서 어제 인터뷰했던 기동민 의원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출마는 못하더라도 당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칭 요구를 한다면 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제 답변을 주시던데 의원님 은 네. 어떤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뭐 복권 문제가 아직 걸려 있으니까 사실은 뭐 선출직에 나서는 데에는 제한은 있지만 예. 뭐 정치 활동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김경수 지사가 사법부에서 뭐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뭐 징역형을 받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정치적 영향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저는 질문을-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언론은 이제 계속 주목하는 게 이른바 김경수 지사가 이제 그 나오면 네. 이른바 친문의 구심이 돼가지고 다시 친문이라고 하는 그룹이 그러니까 형성이 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강력한 도전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림을 깔고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뭐 저희가 뭐 이재명만을 위한 민주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이죠. 지금은 이재명이 대표가 민주당의 가장 큰 구심점이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까지 흔들어대고 탄압하는 이유는 결국은 민주당을 괴멸시키기 위한 목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같이 해야 된다. 저는 민주당의 많은 인재들, 국민의 신망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 단단하게 결속을 해서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그리고 민주당의 비전, 방향성을 위해서 철저하게 뭉쳐야 될 때지 네. 갈라치기를 하고 나누고 흔들어댈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